여러분, 지금 유럽이 대한민국에 줄 서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유럽에 관세 25% 폭탄을 던졌죠.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프랑스와 잘난 척 하던 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미국에 엎여 살았는데 트럼프 관세 폭탄 한 방에 벌거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한민국. 이탈리아 총리가 19년 만에 무릎 꿇듯이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줄 서서 매달리는 나라. 이 통쾌의 한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안보 전문가 장 위크입니다. 유럽연합 방위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지요.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유럽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독일 대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옆에 앉은 이탈리아 장관은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유럽의 관세 25%를 때리겠다고요. 게다가 나토 방위조약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던 미국의 안보 우산이 하루아침에 찢겨나간 셈이었으니까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럽이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는지를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서 평화를 노래했어요. 국방비는 깎고 그 돈으로 복지에만 쏟아부었지요. 주 35시간 노동의 6주 여름 휴가를 즐기면서 세상이 영원히 평화로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무기 창고를 열어보니 어땠겠습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서류상으로 300대가 넘었지만 실제로 굴러가는 건 30%도 안 되더군요. 부품이 없어서 멈춰 선 전차들이 수두룩했어요. 나토 훈련 때 기관총 부품이 없어서 검은 빗자루를 총구에 꽂고 훈련했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프랑스는 어땠냐고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라팔 전투기 1년에 고작 11대밖에 못 만들더군요. 밀린 주문만 2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2035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였어요. 러시아가 내일이라도 쳐들어오면 10년 뒤에 도착할 전투기 브로슈어나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없이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녹슨 전차, 날지 못하는 전투기, 텅 빈 탄약고. 이것이 유로피안 드림을 외치던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이탈리아 국방장관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최전선이었으니까요. 러시아 위협이 코앞인데 프랑스와 독일의 무기를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5년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준비 없이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비행기에 올랐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아시아 나라가 뭘 해줄 수 있겠냐고 생각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지를요. 멜로니 총리가 서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당장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는 알았지만 무기라니요.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가 만든 무기를 유럽이 사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자료를 펼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폴란드였습니다.
우리 유럽연합의 일원인 폴란드가 한국과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금액을 다시 확인했는데 틀림없었어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금액이 무려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유럽 역사상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지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시아 국가 무기를 샀느냐고 따졌어요. 돌아온 대답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프랑스와 독일에 먼저 요청했다고요. 전차가 급하게 필요하니 빨리 납품해달라고 사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를 연간 15대밖에 못 만든다고 했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면 3년이 걸린다고 했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마당에 3년을 기다리라니요. 폴란드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문의만 해본 거라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대답이 폴란드를 놀라게 했습니다. 계약 후 1년 안에 첫 물량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폴란드 담당자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으니까요. 근데 한국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약하고 채 1년이 안 되어서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컴퓨터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요. 우리 프랑스가 자랑하던 르클레르 전차는 일대 생산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숙련공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조립해야 했거든요. 그게 장인 정신이라고 우리는 자부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그 복잡한 전차를 그렇게 빨리 찍어내는 걸까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전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보유한 생산시설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자동화 라인이 갖춰져 있어서 부품만 있으면 한 달에 수십 대씩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 프랑스 네스터 공장에서 1년 동안 만드는 물량을 한국은 한두 달 만에 생산한다는 계산이 나왔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K2 전차 한 대 가격이 우리 르클레르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처음에는 품질이 떨어지니까 싸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K2의 재원표를 꼼꼼히 살펴봤지요. 보고 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0mm 활강포에 1500마력 엔진, 복합 장갑의 능동 방어 체계까지. 우리 르클레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 사양은 한국 전차가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유럽을 제치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어버린 걸까요? 폴란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자 추가 계약을 또 맺었어요. 두 번째 계약 규모가 9조 원이었습니다. 전차를 더 달라는 거였지요. 이쯤 되니 유럽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사는 비상이 걸렸고 프랑스 넥스터사도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유럽 시장은 우리끼리 나눠먹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가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폴란드 건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던 겁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요. 유럽 회사들은 절대 안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곧 밥줄인데 그걸 왜 남에게 주느냐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을 나눠주면서도 더 발전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어요. 노르웨이가 한국 자주포를 샀고 호주가 한국 장갑차를 선택했으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방공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52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바캉스를 즐기는 동안 한국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주 35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며 여유를 부리는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추월해버렸어요. 아니, 추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달아나 버려서 등조차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거였지요. 멜로니 총리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뉴스를 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무려 19년 만이라고 하더군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미국이 등을 돌린 마당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했는데 프랑스도 독일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프랑스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인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불안정에 직접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난민 문제도 심각했고 리비아 사태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군대는 엉망이었어요. 이탈리아 육군의 주력 전차인 아리에테는 1995년에 개발된 구형이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전차로 현대전을 치르겠다니 말이 됩니까? 해군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리기탄 몇 척이 지중해를 지킨다고 하지만 중국 해군에 비하면 우스운 수준이었지요. 멜로니 총리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유럽에 기대봤자 답이 없으니 아시아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속도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주문하면 1년 안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가격이었지요. 같은 성능이면 유럽제보다 30% 이상 저렴했어요. 셋째는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 무기를 사면 서방 동맹에서 찍히는데 한국 무기는 그런 부담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내용이 속속 전해져 왔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멜로니 총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싶다. 이탈리아 총리가 아시아 국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 정상들은 아시아를 공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면 아시아가 만드는 구조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유럽이 아시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겁니다. 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분야가 방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까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유럽이 자랑하던 에어버스는 보잉과 경쟁하느라 허덕이고 있었고 반도체는 아예 포기한 지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삼성과 하이닉스로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현대와 기아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으며 한화와 현대로템으로 방산까지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앞서 나갈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외교 용어로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라 군사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이탈리아가 한국에 이 정도 대우를 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 가수 이름을 몇 명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군요. 한국이 무기도 만드냐고요. 저는 그 반응이 유럽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산업 강국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지고 보고서를 읽었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더군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무기 국산화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 무기를 분해해서 따라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총알이나 수류탄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서 1980년대에는 장갑차를 만들었고 1990년대에는 전차를 개발했으며 2000년대에는 자주포와 전투기까지 만들어냈어요. 불과 50년 만에 총알 공장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한 겁니다. 저는 그 성장 속도에 경악했습니다. 프랑스가 항공모함 하나 만드는데 20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방산 생태계 전체를 구축해버린 거였으니까요.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였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에 쏟는 비중이 상당했지요. 우리 유럽은 국방비를 깎고 또 깎았습니다. 복지가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 결과가 뭡니까? 녹슨 전차와 날지 못하는 전투기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코앞에 있었기에 국방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절박함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서울에서 돌아온 뒤 유럽 정계가 술렁였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과 맺은 협력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깊었거든요.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까지 핵심 인사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한심하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우리 프랑스마저 아시아 국가에 손을 벌리는 꼴은 볼 수 없다고 했지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의가 진행될수록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했는데 내용이 참담했어요. 프랑스 육군의 전차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엔진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가 도산해서 부품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였지요.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라는 프랑스가 자국 전차 부품 하나 제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랑하던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이 정비 중이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칠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때 프랑스는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국 항공모함 하나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공군 쪽 소식은 더 심각했습니다. 라팔 전투기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항공우주 분야 숙련공들이 은퇴하고 있는데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지요. 급여가 적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한 말이 저를 먹먹하게 했어요.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전투기 만들 기술자가 프랑스에 없을 수도 있다고요. 회의 도중 한국 관련 보고도 있었습니다. 정보국에서 분석한 자료였는데 읽어주는 내용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더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연간 자주포 생산량이 우리 프랑스 전체의 5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전차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요.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는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느냐고요. 정보국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제조 노하우가 방산으로 이전되었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던 기술이 군함 건조에 쓰이고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던 기술이 장갑차 생산에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민간 산업과 방위 산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경쟁력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프랑스는 어땠냐고요? 우리는 정반대였습니다. 민간 산업과 방위 산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방산 기업들은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효율성 같은 건 신경도 안 썼지요.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니까 혁신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납기는 계속 늦어졌어요. 회의 말미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프랑스도 방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요.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말은 쉽지요. 하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노동조합은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투자보다 배당금 챙기기에 바빴으며 정치인들은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연락장교였어요. 그에게 물었지요. 독일은 상황이 어떠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심각하다고요. 분데스베어 병사들이 훈련할 때 총에 빗자루를 꽂는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냐고 제가 묻자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탄약이 없어서 공포탄으로 훈련하고 그마저도 아끼느라 총소리 대신 입으로 빵빵 외친다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이 이 지경이 된 게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국방비를 깎아서 복지에 쓰고 군인 수를 줄여서 예산을 아꼈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제야 돌아온 겁니다. 한국에 대해 조사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유럽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자리였는데 저도 국방부 소속이라 참석할 수 있었지요. 파리 16구에 있는 한국 대사관전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미국 대사관저의 웅장함이나 중국 대사관저의 거대함과는 달랐지요. 그런데 그 소박함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허세 없이 실용적인 느낌이랄까요. 리셉션장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국방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폴란드 대표단이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유독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이미 실제로 협력을 하고 있으니 당연한 거였지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국방무관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오셨다면서 반갑다고 하더군요. 유창한 프랑스어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많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방산 강국이 된 비결이 뭐냐고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야기였어요. 1950년대 한국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이고 도로고 공장이고 남아있는 게 없었대요.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지요.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난민 텐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폐허 위에 공장을 세웠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라고 불렸다더군요. 그 결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다면서 그 국방무관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프랑스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마샬 플랜으로 복구되었지요. 미국이 돈을 대줬고 기술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그 위에서 편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물론 미국의 원조가 있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지요. 나머지는 전부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거였습니다. 국방무관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계기 말입니다. 1970년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 적이 있었대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미군을 빼겠다는 정책이었지요. 한국으로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미군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자주 국방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요.
그때부터 한국은 미친 듯이 무기 개발에 매달렸다더군요. 처음에는 미국 무기를 뜯어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역설계라고 하지요. 총알과 수류탄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무기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고 사고도 났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10년 뒤에는 장갑차를 만들었고 20년 뒤에는 전차를 개발했으며 30년 뒤에는 전투기까지 날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럽과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편하게 살았어요. 소련이 무너지자 더 이상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국방비를 깎고 군대를 줄였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를 늘리고 바캉스를 즐겼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방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항상 곁에 있었으니까요. 위협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역설이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우리 유럽은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나태해졌어요. 군인은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게 되었고 무기 만드는 일은 더럽게 여겨졌지요. 평화주의를 외치면서 국방을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보내줄 무기가 없었으니까요.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대사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중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유럽은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경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협력하러 왔다. 함께 성장하고 싶다. 그 말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였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프랑스는 이 아름다운 탑을 세운 나라입니다.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추월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지요. 방산, 반도체, 인공지능, 원자력까지 포괄하는 협력이었어요.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가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는 신호탄이었지요. 프랑스 국방부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가 배신했다는 거였어요. 유럽끼리 뭉쳐야 할 때 혼자 딴짓을 한다는 비난이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해졌습니다. 배신이라뇨. 이탈리아가 프랑스와 독일에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무기가 급하니까 빨리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5년을 기다리라고 했지요. 그러니 다른 곳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며칠 뒤 국방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산업계 대표들까지 참석한 큰 자리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지요. 넥스터 4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를 올리든 규제를 만들든 해서 한국 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였지요. 저는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쟁에서 밀리니까 장벽을 세우자는 발상이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설령 유럽 시장을 막는다 해도 세계 시장에서는 어쩔 건데요. 폴란드처럼 유럽연합 회원국도 한국을 선택하는 마당에 관세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회의 중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을 막을 게 아니라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요.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게 먼저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넥스터 4대표가 저를 쏘아봤어요. 당신이 뭘 아느냐는 표정이었지요. 그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노동자들을 쥐어짜자는 거냐고요. 우리는 프랑스다.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 주 35시간 노동은 신성불가침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반박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 하나가 저를 붙잡았어요. 오랜 친구였지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오늘 발언 때문에 찍혔다고요. 윗선에서 좋게 안 본다더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 대화가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프랑스 관료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거든요.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덮으려 하고 변화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구조였지요. 이래서는 한국을 따라잡기는커녕 격차가 더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뉴스에서 멜로니 총리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지요. 왜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느냐고요. 멜로니 총리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필요하다. 한국은 결과를 줄 수 있다. 그게 전부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릎을 쳤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유럽은 회의만 하고 한국은 실행을 합니다. 유럽은 절차를 따지고 한국은 결과를 만들지요. 그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니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지요. 어제 회의에서 튀는 발언을 한 대가였습니다. 조직에서 이단아로 찍히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오후에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발언에 대해 주의를 주더군요. 회사 대표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곤란하다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조심하라고 했지요. 저는 네 알겠다고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분이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퇴근길에 센 강변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요. 에펠탑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나라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기득권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이 구조가 깨질 날이 올까요? 한국은 달랐겠지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으니까 잃을 게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인 거였어요. 반면 우리 프랑스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잃을 게 많으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 내내 유럽 전역에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멜로니의 서울 방문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거였어요. 루마니아가 한국산 자주포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그리스도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동유럽과 남유럽이 하나둘씩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폴란드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느냐는 거였지요.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이 언제 재가동되느냐, 분데스베어 현대화는 언제 끝나느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프랑스 언론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르몽드가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제목이 도발적이었지요. 유럽 방산의 위기, 아시아가 답인가. 기사 내용은 냉정한 분석이었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이었지요. 가격 경쟁력은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 기사가 나간 뒤 국방부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거지요. 우리 프랑스 군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건지. 그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평화로우니까 군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트럼프가 유럽을 협박하니까 갑자기 불안해진 겁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분석과 프랑스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이었지요. 제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총정리한 거였어요. 생산 속도, 가격 경쟁력, 기술 수준, 민관 협력 체계까지. 한국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프랑스가 배울 점을 제안했습니다. 상관이 보고서를 읽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용은 좋은데 시기가 민감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걸 올리면 위에서 불편해할 거라고요. 저는 그래도 올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상관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올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장관실에서 면담 요청이 온 거였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혼나려고 불려가는 건지 칭찬받으러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장관실로 향했어요. 장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보고서 잘 읽었다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솔직한 분석이 마음에 든다고요. 요즘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프랑스가 변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요. 다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위에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래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 건데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조직 내에서 이단화로 찍힌 상태에서 또 튀는 역할을 맡으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프랑스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감수할 만한 위험이었지요. 장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장관실을 나오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뀔 가능성이 생긴 거였지요. 작은 균열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멜로니의 서울 방문이 그 균열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그 균열이 프랑스에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장관실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퍼진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눈치였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다고요. 아내가 물었지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원한다고 하더군요.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리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지난 몇 주를 돌아봤어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더군요. 처음에 저는 오만했습니다.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를 따라오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은 K-팝과 삼성 휴대폰의 나라로만 여겼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분단국이 무슨 대단한 무기를 만들겠느냐고 코웃음 쳤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20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자료를 파고들수록 충격이 커졌지요. 한국의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 기술 수준이 유럽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바캉스를 즐기는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거예요. 멜로니 총리가 서울로 날아간 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의 지도자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손을 내민 거니까요. 19년 만에 방문이라고 했지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만큼 유럽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리셉션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에게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느껴졌지요. 국방무관이 해준 한국 전쟁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었다니요. 기적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반면 우리 유럽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이미 다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더 노력할 이유가 없었지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실을 외면했어요. 국방비를 깎고 군대를 줄이면서도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면 된다고 착각했지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겸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서 있으면 도태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한국이 그걸 증명해줬습니다. 어느 나라든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내일부터 태스크포스 일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거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프랑스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겠어요. 유럽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도 불확실하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해요.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나라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파트너로 손을 잡아야 해요. 대한민국. 이 네 글자가 이제 저에게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인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저력의 나라지요. 멜로니 총리가 서울로 날아간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녀는 미래를 보러 간 거였어요. 저 장리크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유럽이 최고라고 믿으며 살았지요. 콧대 높은 엘리트였어요. 아시아 국가를 깔보고 우리만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이 부럽습니다. 그 열정이, 그 노력이, 그 성취가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그 정신을,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저력을 깊이 존경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럽 엘리트가 한국 방산의 경악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